강가에서 자라는 큰 버드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버드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수질 정화 효과가 높다는군요. 오염된 강물에는 약이 되는 셈이죠. 네,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요, 강물에만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리스의 한 양리학자가요, 이 버드나무의 껍질과 잎을 잘 활용을 하면 심한 복통에도 효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쑤시개의 시초가 이 버드나무란 얘기도 있습니다. 치통 방지를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씹던 것이 지금의 이쑤시개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인류는 이렇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안전한 의약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효능이 인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발 잘 받을 수 있는 약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학의 용철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생제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인류의 수명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한 약. 하지만 예전에 비해 약의 종류도 많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 우리는 약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복용하고 있을까? 약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약의 올바른 복용법과 관리법은 무엇인지 약학대학 용철순 교수와 함께 점검해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은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으로 너도 나도 거리로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아직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 요즘 같은 시기에 반드시 구비해야 할 약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해열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설사약, 변비약 등을 가정에서 구비하여 증상이 있을 시 약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응증 및 용법, 용량을 준수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위생을 위하여 다양한 소독제, 특히 에탄올을 함유한 소독제 또는 염소를 함유한 소독제를 구입하셔서 개인 위생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들을 갖추었다면 약의 변질을 막고 약효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약의 이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용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처방받을 당시 봉투에 설명서 등과 함께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도중 약 봉투가 없어지고 약만 남게 되는 경우 어떤 약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 봉투 등에 각 약물의 유효기간을 표시해두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약효가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로운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모양도 형태도 각양각색.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정제 또는 물약, 좌제, 주사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제를 예를 들자면은 휴대하기가 매우 간편하고 물약은 약물의 흡수가 매우 빠르고 흡수되는 양도 많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의 제형에 따라 복용 방법 및 보관 조건 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을 때에 의사 및 약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복용 방법 및 보관 조건을 숙지하셔서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의 모양과 형질 속에는 누가 먹을 것인지, 몸속 어떤 부위에 작용하는지,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흡수되어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이곳 약제 실험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최적의 약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 한창이다. 물에 잘 녹지 않는 항암제를 가용화시켜서 체내 약물 흡수를 높이고요. 또한 다양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약물을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전달하고 정상세포에는 전달되지 않도록 해서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사멸시키고 정상세포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나노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엔 우리나라 약학 기술을 배우기 위해 건너온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 용철순 교수는 현재까지 13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하고 지도하고 있다. 약학 분야에 다양한 꿈을 가진 이들은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직접 제가 실험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험 과정을 나아갈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라고 한다면은 제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제약회사 연구직으로 입사하는 게 제 꿈인데 입사 후 회사 동료분들이랑 연구하여 개발된 약들이 대중화되어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에 따라서 좋은 치유 효과를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랜 세월 약학 교육 현장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암 치료를 위한 나노 의약품, 계량 신약 등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신약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 중인 용철순 교수. 약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그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너무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 서울 모 교회에서 있었던 소금물 분무법 또는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발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양파 마늘을 많이 섭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등 비과학적인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이나 가짜뉴스를 맹신하지 마시고 국민 행동 수칙에 따라 최대한 외출을 삼가시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제대로 사용해야 약이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약이라는 것은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며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만큼을 필요한 기간 동안 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할 때에만 치료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집이나 회사 주변 약국에 관심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죠. 공적 마스크도 사야 되고요. 또 몸에 이게 좋더라 하면 꼭 그 약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평소와 달리 코로나19로 관심을 특히 더 많이 받은 의약품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근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비상약으로서는 보통 진통 해열제 또는 감기약 또는 소화기 계통 약을 구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역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바이타민 C, D 이러한 바이타민 계통 쪽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홍삼, 인삼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의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언급된 의약품을 사재기를 해서 네. 문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열 진통제인 소아용 타이레놀이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을 통한 의약품 사재기 이거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약회사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역량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약국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열이 났을 경우에 언제든지 쉽게 이러한 약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도 이 사재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코로나19에 적합한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절기인 봄철에는요, 의약품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도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건조 질환이나 알레르기로 인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약은 약사에게 맡기면 되지만은 자신의 증상이나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혈압도 오르는 느낌입니다. 수면제 같은 걸 먹어야 될까요? 예, 그 고혈압 중에서 아마 그 환자께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 차단제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정하고 우리의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벽잠이 없어지죠. 잠을 네. 잘 못 자고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시차 적응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 고혈압 환자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따라서 이런 분들이 가뜩이나 멜라토닌이 덜 생성되고 있는데 베타 차단제를 복용할 경우 그런 멜라토닌의 생성이 더 저하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수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드려서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아서 취침 전, 보통 취침 전 한 3시간 전에 복용하면은 그 효과를 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연고나 영양제를 사면 그 안에 약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냥 한번 펼쳐보니 복잡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설명서가 그냥 있는 건 아닐 텐데 복용자가 꼭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종이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잖아요. 네. 뭔가 읽어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잘 읽어보지 않게 그렇죠. 되거든요. 읽어봐야겠죠, 교수님. 예, 사실은 저도 그렇게 자주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네. 너무 작죠, 글씨가. 네. 그리고 대부분 경우 우리가 병원에 들르고 약국을 갈 때는 그 약물의 복용 방법이나 또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 선생님한테 잘 설명을 받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그것을 잘 읽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세요. 단 어떤 약을 갖다가 내가 복용하고 있는가, 그 약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약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먹는 방법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양을 몇 시간마다 내가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나. 네. 그런 것들은 참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인공 눈물을 싸서 쓰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은 백내장 수술 후에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자주 병원 가기 힘들다고 아껴 쓰십니다. 인공 눈물은 개봉하면 하루 정도는 두고 사용해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은 대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봉하면은 하루라도 보통 한 12시간 내에는 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병에 들어있는 인공누액은 방부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개봉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점적할 때의 그 용기가 여러분들 그 눈이라든지 또는 가져가면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공용해서 사용하면은 오염의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그리고 콘택트 렌즈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건조하실 텐데 그렇죠. 이런 분들 인공 눈물 사용할 때요. 꼭 콘택트 렌즈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쓸 수 굉장히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공누액을 만들 때에 오랫동안 약효를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인공눈물 안에 점도가 높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조됐을 경우에 콘택트 렌즈하고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빼고 인공누액을 집어넣고
눈이 촉촉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한 15분 정도는 지난 이후에 그다음에 착용하는 것이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의약품과 관련된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참 격하게 뛰어노는데 그렇죠. 이런 아이들에게 요즘은 아프면 병원도 잘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챙겨놓아야 할 비상약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 해열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두 번째로 감기약이 있는데 감기약도 종합 감기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증상에 따라서 상비 의약품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소화제라든지 또는 지사제, 제산제 이런 것들 또는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상처가 자주 날 수 있죠. 그래서 상처 치료제를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또 연고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파스류 또는 가글 또는 최근에 들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다양한 면역 증강제가 우리가 이제 구비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비 의약품이라기보다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마스크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손세정제, 또 소독제, 체온계, 기타 반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비하면 되겠는데요.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구비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가 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언제라도 손쉽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비약을 사러 약국에 가잖아요. 네. 약국에 가면 성분이 비슷한데 여러 종류의 약이 있어요. 물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또 붙이는 약. 이렇게 그렇죠. 종류가 다양한데 각기 다른 이런 형태의 약들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약이다 하면 갖춰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효능이죠. 효능이 없으면 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약효를 나타내는 효능이 있어야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은 부작용이 항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서는 또 안정성과 편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약효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유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작용과 관련된 것을 안전성이라고 얘기하고 안정성은 얼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약을 보관할 수 있느냐 이런 유효기간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얼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약을 보관할 수 있느냐 이런 유효기간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편의성이라고 얘기해서 약을 얼마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편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복용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탈모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통약을 복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참고 말겠습니까? 안 먹겠죠. 안 먹겠죠. 반면에 항암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살 건가 아니면은 탈모가 될 건가? 그럼 뭐를 택하겠습니까? 살라고 살아야죠. 하겠죠. 살라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탈모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겠죠. 네. 이렇게 모든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약의 경우에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도 있다 보니까요. 왠지 좀 부작용도 적을 것 같고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국에서 파는 약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그래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문 의약품도 있고 일반 의약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 들러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그런 약이 전문 의약품이 되겠고요.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전문 의약품이냐 일반 의약품이냐 관계없이
우리가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말이 쭉 들어가 있죠. 올바른 환자.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물을 복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내가 아플 때는 나한테 처방된 약만 복용을 해야 되겠죠. 또 올바른 의약품, 의약품의 그 라벨을 잘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물론 용량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용량, 그다음에 투여 경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큰 실수가 보통 없이 투여 경로가 잘 설정이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투여 경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바르는 경우도 있고 발라야 되는 물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간혹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복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때나 약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올바른 복용 시간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용 횟수, 몇 번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이 없다든지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처방받으면 식후 30분 내에 먹어라 이런 그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타민 C 영양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식사 중에 먹으면 또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약마다 가장 효과가 있는 복용 시간 이게 있을까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언제 약을 먹을 것인가. 예, 이런 것이 큰 화두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후 30분에 먹어라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빈속에 동일한 간격으로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론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현실은 고려할 점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약물 복용 시간을 갖다가 정하면은 우리가 제일 쉽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30분, 식전 30분, 경우에 따라서는 밥 먹고 밥 먹는 중간인 식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침 전에 또는 어떤 약들은 이런 식사에 관계없이 8시간마다 3번 먹어라 하면은 8시간마다 먹는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의 문제점이 위장관을 자극하는 그래서 속이 쓰리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는 여러분들이 복용할 때 음식하고 같이 하는 것이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식후에 복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식전에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울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달라붙어 가지고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빈속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식전에 복용하고 또 식전에 복용하는 약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당뇨병 치료제, 혈당 강화제 그 중에서 설포닐 우레아라는 약은 식전에 복용하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밥 먹었을 때에 인슐린 분비하는 거하고 서로 매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식사 전에 미리 복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침 전에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변비약이 되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점심 때 약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요? 만약에 바로 생각이 났어요. 2시에 바로 생각났어요. 그럼 바로 먹으면 돼요. 3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바로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8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되나요? 예. 저녁 때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잊어버립니다. 네. 점심 거는 잊어버리고 1시간 기다렸다가 원래
복용 시간을 맞춰서 저녁 때 먹으면 됩니다. 점심 때 거는 잊어버리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반을 갈라서 3시간, 3시간이죠. 요 전에 기억이 나면은 바로 먹으면 되고 요 뒤에 기억이 나면은 바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저녁 때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때 먹을 때 그러면 2인분을 먹느냐? 아니죠. 1인분만 드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대로 2배 먹지 마십시오. 네. 제일 위험한 겁니다. 네. 자, 올바른 약 복용법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물과 함께 먹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라도 생기는 걸까요? 약을 복용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라든지 또는 사과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먹었을 때에 그 산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와 같이 먹었을 때도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몽 주스하고 먹었을 때도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 콜라, 그다음에 녹차, 홍차 이런 것들하고 복용할 때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 물하고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특히 자몽 주스는 부작용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몽 주스하고는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알레르기가 생겼다든지 할 때에 항히스타민인 팩소페나딘이라는 약을 먹게 돼요. 이걸 사과 주스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복용했을 경우는 흡수가 뚝 떨어져서 약효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이 듣질 않죠. 그래서 이런 사과 주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웬만하면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네. 치료제, 영양제 이런 걸 보태면 하루에 3개 이상을 드시는데 이게 여러 개 약을 먹을 경우에 약과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먹으면 안 될 약과 음식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가지 이상의 약을 먹었을 때 문제점이 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약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여러분들이 처방된 약품을 먹으면서 일반 의약품을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의 상의 없이 먹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골치가 아프면은 진통제를 또 임의로 일반 약국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약에 따라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고 또는 어지러울 때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또 마찬가지로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기 걸리면은 일반 의약품 감기약을 복용하게 되죠. 그럴 때 갑자기 그 감기약에 있는 성분에 의해서 혈당이 상승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 케토롤락이라는 것도 소염 진통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소염 진통제를 다른 소염 진통제하고 같이 먹었을 때 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든지 소화기계 출혈, 심한 경우에는 천공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통제를 2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의 하나가 알코올의 영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 특히 코감기약이 되겠죠. 코감기약을 복용하면서 이런 알코올을 복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졸려가지고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기죠. 특히 우리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된 이 아세트아미노펜, 정상적인 사람이 복용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술하고 같이 먹으면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간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절대 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은 다음 날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럴 때도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은 간이 많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될 그런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혈당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용철순 교수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낸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 용철순 교수의 철칙이다. 머리도 맑아지고 능률도 향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으로 했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하루 종일 길게는 못하지만은 짬짬이 연구하고 또는 컴퓨터 앞에서 작업한 이후에 뭐 대략적으로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한 10여 분간 잠시 산책을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습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것도 기본 중 기본.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에 올리고 과식과 폭식은 금물. 제때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당이 많은 음식은 좀 나도 모르게 좀 피하게 되고 가능한 한 이제 채소 또는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또는 이제 미역이라든지 이런 해조류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섭취하고 또 생선은 물론 이제 좋아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요즘은 마음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나치게 생각할 시간이 많고 자신도 모르게 관련 뉴스에 과도하게 몰두하다 보면 불안감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스 시청량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오히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 가벼운 운동 등 재미를 느낄 만한 활동을 통해 두뇌가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는 두되 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힘든 점을 털어놓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기분 전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약국을 찾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늦은 밤에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편의점을 찾게 됩니다. 이 편의점에도 간단한 의약품들이 구비가 돼 있는데요. 이런 편의점의 의약품들 또 약국의 의약품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편의점에서 구하는 약하고 약국에 있는 약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성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점에 있는 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데카솔 같은 약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는 약국에서 판매하고 항생제가 없는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합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는 약사가 아니면은 다루지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포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은 약사의 지시 없이 자기 스스로 가서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과복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포장을 어떤 단위로 하냐면은 약국에서 파는 것은 10개를 한 단위로 해서 팔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8정이 한 단위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약효의 성분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이 더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잠시 가벼운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에 일반 약품 몇 개를 우리가 시판하고 있지, 그것이 어떤 좀 중증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 약 먹이기가 참 힘든데 네. 유아나 어린이들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이런 명제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이 먹는 약을 그대로 용량만 몸무게에 비례해서 애들한테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들은 어른에 비해서 모든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직 발달이 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흡수가 된다든지 대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른하고는 다르고 또 약효도 어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하고 애들하고는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명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에 임상 실험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죠. 네. 애들한테는 대상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부작용이 뭔지를 정식적으로 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연령 제한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여 경로 또는 제형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여러 가지 복용시키기 쉬운 그러한 제형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좋게 해준 그런 시럽제라든지 또는 아주 어린 애들은 이 삼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려약으로 우리가 복용을 시킬 수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먹지도 못한 애들이 많죠. 그래서 해열 진통제가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는 좌제로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아이들만큼이나 어르신들도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됐는데요. 이 경북의 한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약달력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날짜에 따라 필요한 약을 넣어놓는 건데 참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지면서 네. 관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 약물 복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드셔야 될까요? 예, 우선 코로나 고위험군을 보면은 만성 질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 물론 암 환자도 포함되겠고요. 또 좀 고령의 노인들 65세 이상 또는 임신부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기저질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현재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또는 다른 심혈관 질환 이런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갖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당사자가 병원에 방문할 수 없으면은 지금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가서 대신 약을 수령해서 그것을 끊이지 않고 절대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의 경우에 약물 복용을 할 경우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 약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임산부는 1인분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인분을 먹는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면서 임신했을 경우에는 폐기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특히 언제 제일 중요하면은 임신 초기에 이런 이소트레티노인 캡슐을 복용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네. 임산부는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의사나 약사한테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서 복용하지 말아야 약을 피하는 것. 이것이 첫째겠죠. 다른 것보다도요. 그다음에 수유부도 비슷하겠지만은 반드시 의사, 약사 선생님에게 수유를 한다는 것을 이것을 알려서 피해야 될 약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임신부가 사용하지 못하는 약하고 수유부가 사용하지 못하는 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 사실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스스로 복용 기간을 정해서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리 진단을 잘해서 좋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게 질병의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물 복용 순응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약을
지시한 대로 잘 복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자는 매일 약을 먹게 되겠죠. 그럼 약을 잘 복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잘 복용하고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50%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것 때문에 또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을 잘 먹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약에 먹는 개수가 많아지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약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합제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합제라는 것은 한 캡슐 안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 생기면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같이 먹게 되겠죠. 그걸 따로따로 먹게 되면은 약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이 개발됐는데 3가지 약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럼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을 갖다가 자주 먹게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약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어라. 그러면 아침에 먹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근데 하루에 3번 먹어라. 그러면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휴대용 타이머를 사용해 가지고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약 먹을 시간에 이 부저가 울려서 잊어먹지 않고 약을 먹는, 그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자기가 먹을 약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약을 잘 복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약물의 수능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집에 약통 있으시죠? 네. 약통 열어보면 소화제다, 두통약이다, 무지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약통 정리하는 방법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약인 다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보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약은 크게 온도와 습도와 광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가면 당연히 분해가 빨리 되겠죠. 습도가 높으면 또 분해가 빨리 되겠죠. 또 광선이 비치면은 약에 따라서는 또 쉽게 분해가 되는 이런 약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광선을 잘 맞춰준 상태에서 약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약을 보관할 때는 처음에 받은 그대로의 용기, 또 포장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꺼내서 다른 데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은 유효 기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효 기간과 사용 가능 기간이라는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유효 기간은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해서 표시해 놓은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봉해서 사용하는 기간은 유효 기간보다는 짧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유효 기간에만 따라서 개봉한 약을 사용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약의 보관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한 제형이 알약이라든지 캡슐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조제한 알약이나 캡슐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물론 상온에서 보관하고 대부분 차광에서 빛이 안 들어간 데서 보관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목욕탕에다가 약을 갖다가 보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습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목욕탕에다가 보관하지 마라. 또 특히 창가 같은 데 놔두면은 그 햇빛이 들어와서 약이 쉽게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정제나 캡슐제는 어떤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변질된다든지 또는 뭐 습도에 의해서 쭈글쭈글해진다든지 또 코팅된 그 표면이 얼룩얼룩해지는 이런 경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루약은 보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서 더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가루약은 특히 조제한 가루약은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욕실 선반 이런 데 보관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두세 번, 뭐 적게는 최소한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지고 있는 약을 분류를 해서 재분류를 해서 필요 없는 불용 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어봐야 사용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을 폐기하는데 우선 어떤 특정한 질환에 사용을 하던 약이 그 질환이 다 완치됐으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용이 끝난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맞겠고요. 또 당연히 유통기간이 끝난 거는 폐기하게 되겠고요. 또 조제한 약은 며칠 동안 복용하라라고 복용 기간을 다 설정해 줍니다. 그거 지나면은 그것은 그 이후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폐기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폐기할 의약품이 이렇게 있는데 폐기할 의약품을 폐기할 때는 뭐 그냥 갖다 뭐 하수구라든지 또는 뭐 일반적인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공기라든지 또는 뭐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알약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 같은 건 다 빼서 그 분리수거를 하고 이 알약만 또는 캡슐제만 따로 모아서 분류를 하면 되겠고요. 물약 같은 거, 안약 같은 것은 한 병에 다 모아가지고 그 나머지 빈 병은 또 분리수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그 분리된 의약품들을 약국이나 또는 보건소 이런 데서 의약품, 폐의약품 수거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약 복용도 복용이지만 복용 전에 어떻게 관리할지 또 복용 후에 어떻게 폐기하면 좋을지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두면 좋을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의 차이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첫째 안전성이 확보된 약입니다. 반면에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는 약이죠. 따라서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이 되겠죠. 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일반 의약품들은 효능은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성에 다시 얘기해서 부작용 문제가 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약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 시 고려할 점은 이것도 제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질환에 일반 의약품을 구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일단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의를 해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런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 현재 내가 복용하고 있는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 이유는 전문 의약품은 내가 여러 병원들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약이 중복이 된다, 문제점을 일으킨다 하면 그것이 다 걸러지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DUR이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번에 그
마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를 했었죠. 네. 이것도 바로 이런 DUR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내가 어떤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면은 어디서 언제 샀는지가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처방 의약품은 그런 기록이 다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약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되죠. 그러나 일반 의약품은 지금 DUR 시스템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을 복용할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중복된 약을 복용한다든지 또는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커지는 약, 이걸 걸을 수 없다는 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UR 시스템보다는 약사한테 내가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연령이라든지 인부 이런 관련된 것은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이나 큰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하튼 동일 성분이나 치료적 중복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각을 약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을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쉽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해도 좋겠지만은 너무 힘들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니까 의사, 약사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쉽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 이외에 또 뭐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 얼마큼 먹느냐,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즉시 버리자. 이것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 되겠죠. 어떤 약을 복용할 때에 증세가 낮았다고 해서 내 임의대로 약을 끊는다든지 또는 약이 좀 약효가 잘 안 난다고 해서 약을 2배로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식약처에 들어가면 잘 돼 있고 한번 그 방문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약소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책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불법 제조한 손소독제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이 됐다는군요. 네, 이렇게 잘못된 손소독제를 믿고 사용했다가 오히려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노출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손소독제는 홈페이지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서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좀 더 힘을 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약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 활용법 알려주셨습니다. 약학대학 용철순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